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금방 됐네요. 금방 찾아왔죠. 경제상식 퀴즈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냥 PF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정답으로 봅니다. 건설업부터 또 금융사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 PF, 그래서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자기자본 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게 또 쉽지 않다고 하면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정답 그래도 꽤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8138님, 예전에 임대 아파트 지을 때도 펜스만 쳐놓으면 7, 80% 사업비를 내주던 때도 있었죠. 이렇게 PF 맞춰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경기 좋을 때는 대출도 팡팡 내주고 사업도 많이 일으켜지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 조금 얼어붙으면 그 단기 그 중간에 뭐 브릿지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장이 안 되면서 줄줄이 또 이 위험성이 옮겨붙기도 하죠. 5551님께서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수사과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네요. 시행사에서 이거 PF 했다가 나중에 자금 조달 안 되면 사기, 횡령, 배임으로 골고루 경찰서 오시는 겁니다. 유유 이렇게 많이 보셨나 보네요. 그리고 안상금님, 한의원 왔는데 성공예감 나와서 듣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의원이네요. 어디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저도 지금 손을 다쳤는데 제가 좀 침 맞으러 가야겠네요. 어딘지. 감사합니다. 2797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덕분에 저의 경제상식이 날로 일취월장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같이 또 공부하고 좋죠. 증시 상황 좀 나아져야 하는데 오늘 증시 상황은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안 좋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8월 초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제 2,400선 이탈이 됐고요. 1% 떨어진 2,392.99. 코스닥은 1.8% 떨어진 669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다 안 좋은가 찾아봤더니 일본 증시는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호주 증시도 0.5% 오르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K 증시의 흐름. 원달러 환율은 1,406원, 1,407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한 3% 정도, 3.4%까지 반등하면서 51,600원까지 약간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8.5%, 포스코홀딩스는 11.3%, 아까보다 낙폭이 더 커졌네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크게 폭락을 하면서 지수를 다 같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조선주들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밝은 내용 얘기해야겠네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 이 불꽃만큼 밝은 게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불꽃놀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지기도 하면서 저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불꽃, 화약 산업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작가님도 불꽃놀이 좀 보셨나요? 그렇죠. 불꽃놀이 아름답죠. 멋있고. 너무 신기하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와 이런 탄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기한 게 이게 어떻게 터지는 거지? 그 원리부터 좀 따져봐야죠. 화약을 터뜨려 가지고 사방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물질들이 이제 추가로 불이 붙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빠르게 타오르게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아름다운 불꽃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불꽃을 흔히 연화 뭐 이런 말로 많이 부릅니다. 연화. 연화 이제 뭐 연기라는 뜻의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자에다가 꽃이라는 화자를 써가지고 뭐 연기꽃 내지는 뭐 불타오르는 꽃, 뭐 불꽃 이걸 이제 한문식으로 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불꽃놀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도 이제 중국에서 처음에 화약이 개발되어 가지고 중세시대 때부터 발전돼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불꽃놀이이기도 하고, 뭐 중국, 일본 다 불꽃놀이가 많이 발전했던 것을 우리나라가 또 이어받아 가지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꽃 관련 용어는 이상하게 이런 좀 예스러운 한문식 표현 이런 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불꽃이라는 것도 그냥 불꽃이라고 해도 될 텐데 연화 뭐 이런 말 사용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아이돌 무대 같은 데서도 무대에서 춤에서 제일 뭐 좀 결정적인 장면 이런 거 나오면
불꽃이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그거를 그냥 뭐 무대 불꽃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뭐 약간 뭐 무대 연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예스러운 이런 한문식 표현이 좀 많이 씁니다.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탁 터지면서 퍼져나가는 그런 제일 좀 흔한 형태의 우리가 불꽃놀이 하면 제일 쉽게 떠올리는 그 불꽃은 그래서 타상연화 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타상연화. 터지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연화 불꽃이다라고 빵 해서 터지는 거. 예, 그런 말 사용하고요. 뭐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할약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게 이제 터지면서 주변에 이렇게 흩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화약을 할약이라고 하고 활약. 활약이라고 표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보통 이제 한문으로는 할자를 나눠준다는 할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할약이라는 말을 쓰고 할약이라는 화약이 터지면서 그 안에 같이 포장해두는 물질이 사방으로 퍼뜨려져 나가면서 거기에 다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또 이제 강렬하게 타오르면서 불꽃을 내는 그런 게 탁 터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그 불꽃놀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퍼져 나가는 거는 또 이제 별성자를 써서 성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별처럼 터진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말로 그냥 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한자로 성이라고 부르는 업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간 한문식 용어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화약이라는 게 처음으로 일단 뭐 화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화약이냐라는 네.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산업용이나 군사용으로 사용을 하는 폭발 물질. 폭발을 유도하는 물질 이런 거를 다 이제 화약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폭발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충격을 주면 네. 그걸 그냥 대체로 다 폭발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하다못해 뭐 석유류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석유가 그냥 불 붙이면 뭐 불이 그냥 이렇게 잘 붙고 뭐 맹렬하게 타오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석유의 어떤 증기가 잘 이렇게 피어오른 상황에서 불이 붙이면 뭐 가스 폭발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불이 붙으면서 주변에 강한 충격을 주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화약하고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뭐 그 정도로 보통 이제 화약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거보다 더 폭발 전용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더 쓰기 좋게 더 빠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주변에 내뿜으면 폭발하는 것이니까 화약이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일상적으로는 모든 물질이 다들 그냥 그렇게 폭발성으로 사용되기 좋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화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질소 원소를 사용한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터뜨리면 그거를 좀 화약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홍이라고 하는 물질, 옛날에 무슨 그 뇌관 같은 거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던 물질인데요. 네. 이 물질은 수은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거든요. 네. 금속 수은 있지 않습니까? 온도계 같은 데 만드는 데 수은. 들어가는 거. 그거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세게 때리기만 해도 뻥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화약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총알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일상적으로는 뭐 그런 거를 화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보통 뭐 질소가 좀 많이 들어간 질소 원소가 어떻게 많이 사용된 그런 거를 화약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화약, 옛날부터 뭐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칠 때 사용하던 뭐 그런 대포에 쓰는 화약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흑색 화약이라고 하죠. 네. 질산 칼륨이라고 예전에 부르던, 요즘엔 영어식으로 질산 포타슘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염초라고 부르던 물질, 이 물질을 주 원료로 개발해서 만든 화약이 아주 전통적인 화약이고요. 현대에는 뭐 이런 화약 말고 뭐 다이나마이트라든가 뭐 TNT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거는 질산 포타슘하고는 다른 물질이거든요. 달라요. 예, 그리고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약간 특수부대 같은 데서 막 강력한 폭발물 이런 거 사용할 때 네. 무슨 뭐 C4를 뭐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네네네.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C4 폭약. 예, 뭐 C4라는 게 이제 RDX 같은 물질을 이용한 그런 화약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던 질산 포타슘, 질산 칼륨하고는 이제 다른 성분인데, 요런 것도 다이나마이트는 삼질산 글리세롤이고 화학적으로 이름을 말해보면 TNT는 삼아질산 톨루엔이기 때문에 다 질소 원소, 질소 성분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화약이라고 하면 질소 원소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맹렬하게 반응을 일으켜서 열과 빛을 주변에 내뿜으면서 그런 폭발적인 충격을 주는 거를 화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만한 게 이 질소라는 게 우리가 지구상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소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약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흔한 원료로 뭘 해야지 좀 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화약과 질소가 연결되는 경향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약을 개발해서 만든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네, 화약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예.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배웠던 것 같죠. 예, 고려 떠오르질 않지? 시대에 최무선이라는 인물이 최무선. 예, 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화약을 만든 인물로 아, 이거 이제 맞췄어야 되는데. 예, 유명한 편입니다. 이 최씨 가문이 예로부터 경상북도 영천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 최무선도 영천 출신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영천에 가보면 뭐 최무선을 기념하는 무슨 뭐 동상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 최무선도 뭐 대체로 짐작하기로 중국에서 불꽃놀이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중국에서 화약을 수입해 와가지고 불꽃놀이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시연하는 걸 보면서 화약이 처음 관심을 갖게 되어가지고 화약 개발에 자체 개발에 국산화에 뛰어들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최무선의 고향이라고 추정이 되는 경상북도 영천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는 화약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상북도 영천에서 불꽃 축제 같은 거 해봐도 좀 뜻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최무선이 열심히 화약 국산화에 도전을 해가지고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중국에서 드나드는 상인들한테 화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인 것 같으면 뭐 술 사주고 화약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별별 일까지 다 하면서 겨우겨우 화약 국산화를 성공을 한 게 1370년대 초반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73년에 고려에서 화약을 처음으로 실험을 해봤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약 국산화 651주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전 근대 시기에 과거 역사 시대에 화약만큼 어떤 과학기술의 개발로 특수한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은 그런 물질이 좀 잘 없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무선이 651년 전에 그 일을 해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개발된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바꾼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네. 1380년에 그때 당시에 고려가 이 해적의 공격으로 왜구들의 침입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성계 뭐 이런 장군들이 왜구들을 잘 맞서 싸우면서 어느 정도 진압이 되다 보니까 왜구들이 1380년에 모든 전력을 다 집중해가지고 모든 해적들이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큰 싸움을 한번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00척 정도가 되는 해적선들이 다 모여서 예. 엄청나게 큰 전쟁을 한번 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정도로 모든 해적들이 일치단결하면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포대첩이라고 부르는 지금 충청남도 서천에서 전라북도 군산 사이의 서해안 해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적들 500척이 몰려왔는데 그때 당시 고려 군대는 한 줄잡아 한 100척 정도 됐을까? 이 정도 보고 있는데 훨씬 더 숫자가 작죠.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화약 무기를 굉장히 잘 사용했기 때문에 500척에 해당하는 이 막대한 숫자의 해적들을 완전히 분쇄할 수가 있었거든요. 추정하기로 그때 당시에 고려군 배에 화약을 직접 개발한 최무선이 같이 타고 공격을 했다. 네가 화약을 개발했으니까 실제로 대포 쏘고 무기 쓸 때도 네가 옆에서 잘 감독해라 라고 전쟁터에 실제로 투입이 되었다라고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무선이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나라에 화약을 정착을 시킨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화약 강국인 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터널 뚫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현대에는 화약을 훨씬 싼 값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무기 용도뿐만 아니라 산업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뭐 광산에서 뭐 발파를 해가지고 뭐 지하 자원을 캐내는데 아니면 뭐 지하 시설물을 만들고 뭐 산을 부수는데 이런 데도 굉장히 화약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하 자원 개발을 많이 하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이런 데가 화약을 많이 생산하는 화약 강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 이 노벨상의 제정자이기도 한 알프레드 노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벨 뭐 이 사람은 뭐 스웨덴 사람, 노르웨이 그쪽에 있었던 사람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 노벨이 주로 크게 운영했던 공장은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벨의 유산이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다고 할 만한 독일, 스페인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회사들도 뭐 세계적인 화약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화약 회사들도 이런 회사들에게 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5대 화약 뭐 제조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회사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토목공사, 건설업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화약이 많이 사용되는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뭐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남북 분단이 워낙 오래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기를 위한 화약도 고성능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화약 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화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장이 이제 인천에 세워진 공장에서 출발을 했고 회사 자체는 부산에서 시작한 뭐 유통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현대 화약의 고향은 약간 인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이 화약이라는 것도 되게 필요에 따라서 개발이 된 거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부터 최무선이 정말로 역사적인 발명을 해낸 거고. 네네. 아까 정진권님이 불꽃놀이 특히 이제 프로야구팀 이글스 홈 마지막 경기는 불꽃놀이의 끝판왕입니다. 이렇게 그렇겠군요. 이 불꽃놀이 네. 맛집을 또 포인트를 또 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겠군요. 박미영님은 모양이 다 다르게 예쁘게 터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모양을 그 공중에서 터지는 그 모양을 어떻게 구현해내는 겁니까? 그게 약간 이게 이제 수작업도 사실은 현대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네. 흔히 이제 옥피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아 이것도 한자식 용어죠. 불꽃놀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런 뭐 캐릭터 모양으로 쥐처럼 생긴 지금 저희 그 캐릭터 KBS 모양으로. 콩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곽재식 작가님이 들고 있는 이 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쥐 모양으로 터뜨리는 아니, 뭐 그 그런 G 모양이라고 하면 불꽃을 만들고 큰일 싶다. 나고요. 미키 네. 마우스 그냥 말씀하시죠. 아 그렇군요. 이게 아, 그게 하얗게 아닌가요? 불꽃이 G 모양으로 터지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런 뭐 동물 캐릭터 모양으로 캐릭터. 네, 동물 캐릭터 네. 모양으로 불꽃이 터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포장을 요 비슷한 모양으로 터질 수 있도록 미리 잡아가지고 보통 이제 종이 같은 재질로 네. 껍데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걸 이제 불꽃계 용어로는 또 역시도 한문 표현으로 옥피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옥피가 일종의 공 모양 같은 거. 그렇죠. 예, 네. 껍데기. 예, 딱딱하게. 불꽃 껍질이라고 할까요? 그거 만든 네, 다음에 네, 네. 그 안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꽃이 터지게 하는 한약, 화약 집어넣고 그 그다음에 틀에다가. 터진 다음에 나중에 거기 불 붙어서 빛나게 하는 성, 별이라고 하는 거 쫙 채워 넣으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꽃 모양으로 터지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꽃 모양 틀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꽃 모양의 이 껍데기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별들을 탈 수 있는 재질을 다른 조그마한 그런 화약성 재질들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지금 가져오신 게 네. 실제 그 불꽃놀이 하는 그 아까 뭐라 하죠? 옥피? 네. 그 안에 들어가는 틀입니까? 아 전혀 아니고요. 이건 예. 주방에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인데 냄비 받침 가져오셨죠?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하여튼 그렇게 틀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껍질을 성이라고 잘 하는 걸 싸가지고 거기 이제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를 맞춰서 이렇게 네. 목걸이 꿰듯이 넣는 거네요. 그렇죠. 쫙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제 공중에 올라가지고 터졌을 때 중앙이 터지면서 그게 껍데기가 찢어지면서 사방으로 튀어나오면 그냥 어느 정도 튀어나가면서 거리로 퍼져나가면서 차례로 이제 불이 붙으면서 공중에서 빛나는 모양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되게 정밀하게 계산해야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실험도 이제 사실 여러 번 해봐야지 이제 정확한 그런 모양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말만 들어도 야 그게 이제 대충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지만 네. 하늘에서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그렇게 모양 맞춰서 폭발하는 거 어떻게 말이 쉽지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가지각색의 모양을 만들어서 불꽃놀이를 한 역사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무선 시절 때부터 불꽃놀이 할 때 이렇게 모양을 멋있게 만들어서 터뜨리는 거를 옛날 고려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런 걸 많이 궁리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연례 행사로 이런 불꽃놀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불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모양을 맞춰서 터뜨리는 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뭔가 이렇게 축하를 위해서 뭔가 터뜨리는 거 이런 거를 폭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폭죽. 그래서 불꽃놀이도 어떻게 보면 좀 폭죽놀이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폭죽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폭은 뭐 폭발한다는 뜻일 거고 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먹는 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가 이게 터져 나오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이라는 게 한자가 같잖아요. 복죽이란 말. 죽이라는 게 무슨 죽자일까요? 글쎄요. 네, 죽이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 죽자. 그래서 폭죽이 이 화약이 개발되기 이전, 불꽃놀이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예로부터 대나무를 터뜨리면서 뭔가 애군을 쫓는다, 좋은 일을 기념한다라는 이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이게 다 대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으면 잘 맞춰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딱 하면서 터지거든요. 그 안에 공기가 꽉 막혀 있는 부분에
리듬에 맞춰서 터지면 특히 큰 소리가 날 때도 있거든요. 빵 터지면서. 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민속놀이 같은 걸로 뭐 정월 대보름이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뿔 놓기, 뭐 가래뿔 놓기 이렇게 하면서 대나무 던져가지고 터지는 소리 내면서 뭐 좋아하고 이런 게 시골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는 대나무 터뜨리는 거를 폭죽이라고 한 것이었는데 화약이 개발되면서 그거를 이제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게 소리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불꽃놀이 문화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례 행사로 뭐 애군을 쫓는다, 뭐 새해를 기념한다라고 하면서 불꽃을 많이 터뜨렸던 건데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서는 성종 임금이 불꽃놀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불꽃놀이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때 이미 성종 시대면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인데 그때 시대에 이미 뭔가 불꽃이 빙빙 돌아가면서 터지는 불꽃 이런 거 개발해서 터뜨렸다. 하늘에서 불꽃을 터뜨리면 포도 모양을 만들면서 포도송이처럼 터뜨리는 불꽃 만들었다. 혹은 뭐 꽃 모양으로 터지는 불꽃을 만들어서 뭐 터뜨렸다. 사람이 불꽃을 등에 지고 가면서 춤을 추면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 이런 거 개발해서 했다.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불꽃을 잘 터뜨리면 거북이 모양의 모형이 불을 뿜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는 거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게 가능했다고요? 네, 굉장히 화려한 쇼를 이미 조선 성종 시대에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있었다라고 해서 조선 시대 용재 총화 같은 그런 작가들이 쓴 글에도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조선 시대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걸 가지고 되게 비판도 많이 했어요. 아니 이건 뭐 노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냐고. 이거 너무 화려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쇼를 하는데 너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성종 임금이 그때 되게 굳건하게 나는 이거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제시를 했던 게 뭐냐면 이 불꽃놀이가 내가 그냥 멋있는 거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것은 군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방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화약도 개발이 되고.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1399년 음력 6월 1일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네. 일본에서 온 그런 외국인 사신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꽃놀이 할 때 불러가지고 좀 구경을 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중에서 하는 이런 연례 행사다 보니까 네. 행사를 할 때는 외국인들 많이 불러가지고 사신단 이런 사람들 많이 불러가지고 구경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본 일본 사람이 너무 화려한 불꽃이 요즘 봐도 불꽃놀이가 신기한데 그쵸. 600년 전에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리라고 뭐 요즘처럼 뭐 텔레비전 중계나 동영상으로 그런 거 미리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온 사람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군사적인 과시 목적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보여주면서 조선은 이 정도 되는 화약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너네 나라에 이런 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아주 강력한 화약 무기로 아주 쓴맛을 볼 테니까 우리나라에 침략할 꿈도 꾸지 말라. 이런 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불꽃놀이를 했다라는 그렇겠네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41년 음력 10월 15일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이때 이제 조선 세종 때거든요. 네. 허조라는 신하가 불꽃놀이를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보다 보니까 불꽃놀이의 품질이 너무 높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불꽃놀이의 수준이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중국 명나라 불꽃놀이의 수준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꽃놀이 원조 국가죠. 중국이니까. 네. 보다도 우리가 수준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왔을 때는 불꽃놀이를 좀 하지 맙시다. 이거를 보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거나 압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이 불꽃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만큼 또 화약 기술이 발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불꽃놀이를 그때 당시 했던 게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에어쇼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뭐 에어쇼를 한다. 그럼 말이 이제 에어쇼니까 뭐 사람들이 멋있게 비행기 날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쇼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지만 보통 에어쇼를 하면 뭐 국방 관련된 기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어느 나라 비행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고 이 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돼 있고 이런 걸 다 가늠하는 그런 계기로 다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선시대의 에어쇼 역할을 했던 게 불꽃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재밌습니다. 김미숙님이 조선시대에도 불꽃놀이를 했다니 놀랍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최경민님이 아까 우리 그 폭죽 네네. 대나무 네. 폭발한 그 얘기했을 때 아궁이에 대나무 나오면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셨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꽃놀이가 참 좋은데 네.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너무 빨리 끝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터지는 거니까 네. 터지는 속도를 어떻게 더 길게
어디 늘릴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물질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색깔이나 타는 시간을 조절해서 좀 오래 타게 만드는 뭐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좀 전통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결국은 화약하고 불에 잘 붙는 물질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공중에 떴을 때 이거를 차례로 불타게 하는, 차례로 터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예로부터 많이 썼냐면 이 심지 있지 않습니까? 불 붙으면 불이 타오르면서 이렇게 계속 타들어가다가 결국에 화약에 닿으면 화약을 폭발시키게 하는 그 심지, 그 심지하고 포장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처음 불이 붙으면 바로 불꽃이 터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이 불꽃 터뜨리게 하는 화약은 가만히 있고 심지에만 불이 붙게 하는 이런 식으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심지에만 불이 붙어가지고 심지가 타들어가다가 심지가 타들어가는데 시간이 뭐 1, 2초 정도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본 화약에 닿아가지고 터뜨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지 길이를 잘 조정한 다음에 요걸 올리면 처음에 일제히 심지에 불이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들어간 다음에 터지는 시간은 서로 다르게 돼가지고 이게 시간차를 두고 하나 터지면서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폭발하는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좀 오래 가는 듯한 한번 터지고 이렇게 터지니까 연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하늘에서 불꽃이 빛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음악에 맞춰서 터뜨리더라고. 박자 맞춰서. 신기하죠. 예, 쿵쾅쿵쾅 요즘 팍팍팍. 색깔도 뭐 자유자재로 이게 뭐 주로 금속 같은 거 많이 섞어가지고 터뜨리면 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요즘 소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섞어서 터뜨리면 뭐 노란색으로 빛난다. 네. 스트론튬 섞어서 터뜨리면 빨간색으로 빛난다. 뭐 구리를 섞어서 터뜨리면 뭐 파란색 빛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해서 색깔도 조절하고요. 다양한 방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굉장히 있습니다. 신기하다. 또 요즘에는 그 드론에다가 불꽃 같이 연결해서 드론 불꽃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론 자체에 요즘에는 LED 조명으로 조명을 밝게 비출 그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약간 과거의 불꽃놀이 역할을 드론 쇼가 좀 대신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10월 달쯤인가요? 중국의 그 션전에서 드론 쇼를 개최를 했었는데 네. 하늘에 드론을 1197대를 동시에 띄워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그래서 1197대를 공중에 드론을 띄우니까 이 드론을 빽빽하게 모아놓으면 그리고 배열을 잘 해놓으면 무슨 공중에서 거대한 비행 접시가 날아온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자유자재로 변화하고 막 글자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예전에 불꽃놀이 보던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밤하늘에 펼쳐지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성종 임금이 과시했던 것처럼 아하. 중국의 드론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라는 그쵸. 것도 굉장히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전자 산업이나 드론 그러니까 물류 모빌리티 산업 쪽에서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요즘은 전쟁에서도 드론이 엄청난 역할을 그쵸,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게 좀 군사 기술의 과시가 되는 면도 간접적으로 있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좀 또 기술이 변천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보기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또 네. 경제적으로도. 김의경님이 대기 오염은 문제 없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 불꽃놀이 하면 항상 그 화약 냄새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좀 재도 조금 날려요. 그렇죠. 그리고 특유의 냄새 같은 네.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시큼한 네네. 냄새들. 네. 이게 질산포타슘이 타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냄새나는 물질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아까 이 질소가 들어가는 물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약을 만들어낸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질소라는 원소 자체가 화학 반응을 좀 많이 잘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질소가 들어있는 물질들 중에서 이렇게 코에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활발히 하는 그런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에서 활발하게 화학 반응을 한다라는 말이 강한 냄새를 사람이 느끼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물질들이 많이 있죠. 질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아주 강렬한 냄새를 낼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뭐 화장실 냄새 하면 떠오르는 그런 물질인데 마찬가지로 질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질소와 수소가 1대3으로 되어 있는 아주 제일 흔한 질소 계통의 그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화약이 암모니아하고 이게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게 아까 질소 계통의 성분이 화학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맹렬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화약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소하면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 우리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기의 80%가 질소 기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과자 같은 데도 이제 질소 많이 질소가 들어가 있고. 충진되어 있다. 네. 그래서 과자를 샀는데 왜 질소만 이렇게 많냐 뭐 이런 이야기도 양이 너무 적으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질소가
얼뜻 보면 흔한 것 같은데 이게 골치 아픈 게 뭐가 있냐면 예. 아까 질소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물질하고 뭐 결합하는 화학 반응 이런 거를 질소가 잘 일으키는 편인데 질소가 자기들끼리 있으면 질소가 서로 짝지어서 자기와 자기끼리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는 화학 반응을 서로 워낙 잘 일으켜 보니까 나 짝이다라는 식으로 질소끼리 만나서 안 떨어지는 형태로 굳게 쌍쌍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질소가 삼중 결합을 이루고 있다. 뭐 화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는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질소와 관련된 물질이지만 다른 화학 반응을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쌍쌍이 너무 강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자 봉지 속에 질소 기체를 꽉 채워 넣어도 다른 추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자 봉지에 과자 보관하는데 넣기에는 이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기 중에 지천으로 질소 기체가 널려 있지만 네. 그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약, 뭐 질산 포타슘이라든가 뭐 TNT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잘하는 질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뭔가를 어디서든지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물질을 구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럴 때는 흙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파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초청 뭐 이런 기관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염초라는 성분, 화학의 네. 주성분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흙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아니면 흙이 발효화돼가지고 이 질산 포타슘 성분, 화학 반응을 잘하는 질소 성분이 생길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땅을 파헤치는 이런 일들을 하던 그런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뭐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청계천 근처에 염초청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청계천 지나다 보시면 염초청터 이런 표지석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식으로 따져서 한옥 한 100칸이 넘는 규모의 예. 거대한 그런 관청이 있었습니다. 염초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약간 화학 공장이죠. 거기에 있던 병사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악명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 염초가 좀 캘 수 있을 만하다 싶으면 민가에도 들어가가지고 당신의 마당에 염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캐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들쑤시고 다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좀 싫어하던 그런 관청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염초를 뭐 알아내는 좋은 방법도 없어가지고 주로 맛을 보면서 염초를 많이 구했다 그래요. 흙을 파가지고 맛을 보면 장인들은 이 맛이 약간 매콤하니 좀 찝찝하니 여기 염초 좀 들어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중구에 보면 염천교라는 지명이 있는데 네네네. 그것도 염초청 옆에 있던 다른 염초청이죠. 아까 말씀드린 염초청과는 다른 염초청 건물 옆에 있던 그런 다리에 있던 곳이라서 염천교 이런 지명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이 염초 질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가지고 네. 이게 화제가 되는 지명으로 남아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영국의 축구단 중에 보면 아스날 FC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거기 얘기를 듣고 아스날이라는 무슨 아스날시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지역 이름? 네, 근데 아스날 FC가 런던 쪽에 있는 그냥 네네네. 구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런던 FC라고 하면 되지 왜 아스날 FC지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아스날이라는 게 원래 이런 병기 무기 만드는 곳을 아스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 화약 만들고 무기 만들던 그런 지역이 있던 지명 쪽에서 출발한 구단이기 때문에 영국의 그 구단도 아스날 FC가 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약간 뭐 염천교 축구단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스날 FC라는 그 팀 이름도. 약간 상무? 예,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게 옛날에는 염초 구하는 거 이런 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독일의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가 하버법이라고 하는 공기 중에 있는 흔한 질소로부터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암모니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소가 들어있는 물질 중에 네.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량 생산하는 공법을 개발하면서 이분이 이거 개발하고 나서 이제 노벨상도 받으셨죠. 개발하면서 이 암모니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로 또 가공을 하고 반응을 시키고 가공을 하고 하면 질소가 들어있는 온갖 화학 물질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면서 화약을 비롯한 수많은 질소가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모니아까지도 대량 생산을 하게 됐고 네네. 암모니아가 어떻게 보면 저 화약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불꽃놀이 할 때도.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질산 포타슘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이제 그걸로 화약을 만든다라는 거죠. 한 두 단계 정도 걸쳐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생활에서 암모니아를 빼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암모니아가 이게 쓰이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비료를 생산하는데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뭐 19세기에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멜저스라는 과학자가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식량 증산은 산술급수적인데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이다.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농작물을 생산하는 속도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폭발하는 걸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19세기에 엄청나게 유행했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식량 생산이 충분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 질 좋은 비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암모니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소 같은 비료의 주 성분이 되는 그쵸.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비료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인류 멸망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아까 암모니아 그 합성법, 암모니아 대량 생산 공법을 개발한 독일의 프리츠 하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이 사실은 전쟁 중에는 전쟁 무기 개발하는데 특히 독가스 개발 이런 데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는 화학자입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노벨상 받을 만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이분이 개발한 업적이 어쩌면 과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일지 모른다라고 이 하버의 하버법, 암모니아 대량 생산법을 많이들 칭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법으로 우리가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없었다면 우리 다 굶주려 가지고 세계가 멸망했을 거다라고 다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엄청난 발견이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원래는 그 18세기, 19세기 이럴 때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하면 영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국의 이 기술 패권의 어떤 세계적인 패권의 어떤 그 뒷받침이 되었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 인도를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인도를 한때 지배를 했었고 인도에 이 질산 포타슘 많이 나는 광산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화약 생산을 하거나 비료 생산을 하기가 영국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암모니아 대량 생산 기술이 개발되면서 굳이 뭐 광산 같은 게 없어도 암모니아를 이용한 화약이나 비료 같은 거를 어느 나라든지 기술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패권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더 부상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질소가 들어가는 온갖 물질을 개발하는데 이 암모니아가 기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하나하나 예를 들 수 없을 정도 다양한데요.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옷으로 많이 입는 뭐 나일론 같은 이런 옷감 있지 않습니까? 나일론에도 질소가 들어 있거든요. 나일론 옷감 만드는데 질소는 어디에서 들어간 거냐? 메탄가스, 우리 뭐 도시가스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메탄가스하고 암모니아를 반응을 시키면 사이안화수소라는 게 생기는데 이 사이안화수소와 뷰타다인이라는 물질을 반응을 시키면 아디포니트릴이라는 게 생기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폴리아미드를 만들면 그게 나일론이라는 옷감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없으면 나일론 옷감 같은 것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뭐 무슨 뭐 웬만한 거 뭐 질소하고 관련돼 있다 싶으면 예를 들면 무슨 뭐 약품 같은 거 있죠. 뭐 하다못해 뭐 니코틴, 뭐 카페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카페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질소가 들어가 있는 약품이다라고 하면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암모니아를 이용을 해서 반응을 시켜서 뭘 만들고 그걸로 또 뭘 만들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 게 온갖 약품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서 암모니아가 없으면 우리 생활에 많은 게 날아가면서 무너집니다. 당장 먹는 것부터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고 공업이 되게 발달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료 생산 이런 것도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예전부터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설한 대규모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충주에 건설되었던 이 암모니아 공장, 충주 비료 공장, 1비 충주 뭐 1비료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1950년대 후반에 건설되었던 충주의 암모니아 공장이 우리나라 모든 공장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고요. 지금은 운영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뭐 흔적도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도 암모니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 암모니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지금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2011년을 마지막으로 울산 공장이었을 거예요. 가동이 끝나면서 암모니아 내부적으로 자체 생산하는 거 국산 암모니아는 생산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은 암모니아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공업이 워낙 발전한 편이기 때문에 1년에 암모니아 수입하는 양이 연간 한 120만 톤 이상이 됩니다. 세계 한 4대 암모니아 수입국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암모니아가 여러 군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옷감이나 무슨 뭐 고무 만드는데 이런 데도 암모니아가 음으로 양으로 쓰이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암모니아가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떠받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나중에 또 수소 경제 시대 되면 수소를 그렇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도 또 암모니아가
주요하게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운반을 할 때 암모니아 방식으로 운반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또 수소를 그렇죠. 추출해내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린 것도 연구가 수소를 되더라고요. 그린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죠. 한정남님이 암모니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암모니아 하면은 그냥 화장실 냄새 그렇죠. 이렇게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화장실 냄새를 맡으실 때마다 아 이게 우리 지구를 멸망해서 구해내준 냄새다. 우리나라 산업계를 떠받쳐준 그런 냄새다. 고마운 냄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모든 공장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공장이 바로 이거를 만들던 공장이다. 아니 그 이런- 속담이 네네. 언발의 오줌 누기 네. 여기에도 그 암모니아가 어떤 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암모니아가 작용할까요? 그건 온도 때문에 작용하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언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암모니아 성분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예. 뭔가 이 씻는 용도로도 사실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오염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로 암모니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탁이나 뭐 표백 이런 걸 할 때도 암모니아 내지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만든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탁 용도로 사용하던 뭐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하죠. 최경민님이 불꽃놀이에서 암모니아까지 감사합니다. 역시 곽지식 작가님 통하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 순삭. 아 그렇군요. 예, 곽지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계의 무역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8월 5일 블랙몬데이 이후 약 3개월 만에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약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이 지정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코너로 갑니다.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정말 중요해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0658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성공예감 경제상식 퀴즈 당첨자는 어떻게 알려주나요? 어떻게 저희가 통보하나요? 성공예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네. 선물방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첨 확인 게시판이 안에 또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전화번호 뒷자리나 뭐 성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비밀글로 주소, 전화번호, 성함 같은 개인정보 좀 써주셔야 됩니다. 비밀글로. 그래야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확인 잘 안 하시고 선물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누구 좋은 일이 될까요? 아이고. 아니면 저희가 남는 선물을 계속 돌려서 쓰거든요. 꼭 좀 여러분 선물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고정희님은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 아이고 헷갈립니다. 발음 표현이 뭔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 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을 먼저 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하고 달러 사이에 표기부 보셨죠? 이 빗금, 그러니까 슬래시를 쓸 때도 네. 있고 또 가운데 점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달러당 원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외환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통화를 한 쌍으로 묶어서 돈 사이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환율을 표기하는데 이때 보통 이 기축 통화인 달러를 앞에 씁니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 USD KRW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분자 분모 이렇게 분수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원/달러 이렇게 쓰는데 1달러 분의 네. 원화 얼마 1달러분의 1,300, 1달러분의 1,400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환율 수수료가 없어진다는데 어느 은행이고 어떤지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 환전 수수료 물어보신 것 같아요. 환전 수수료가 사라지지는 않고 은행별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우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환율도 살 때 다르고 팔 때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살 때는 뭐 1,405원, 팔 때는 1,385원 그 사이에 뭐 1, 20원이 그게 은행의 환전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우대 고객, VIP 고객 아니면 뭘 카드를 만들었거나 이럴 때는 80%까지 우대해드립니다. 90%까지 우대해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10원을 붙일 수 있었던 걸 1원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대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환전 관련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환전 신청은 그 은행에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네. 창구 가실 때 그냥 찾아만 가시면은 훨씬 더 수수료가 쌉니다. 그리고 공항 가서 환전하는 게 최악입니다. 가장 비싸요. 네. 왜냐하면 공항 그 입점 수수료도 그렇고 은행의 어떤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는 환전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서 음료수 사 먹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해외 나가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환전 그렇죠.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원식님은 환율이 오르면은 매출 단가가 낮아서 수출이 늘어날까요? 그리고 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거의 GDP 70%가 수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좋아지죠. 다만 물가가 그만큼 상승하고요. 수입된 그 물가 올라가니까요. 네. 또 외채 부담도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아지죠. 1달러치 팔았을 때 1,200원 벌다가 1,400원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낮추자. 그래서 일본 제품이나 중국 제품과 경쟁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져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출 기업에게는 좋습니다만 수입을 할 때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게 또 단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제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가 또 좋지 않아지는 그런 또 부메랑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하나 짧게 더 들어볼까요? 네, 이미정님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가장 높았을 때는 언젠가요라고 보내셨는데요. 바로 외환위기 중이었던 1998년 그 당시에 19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난 2006년에는 900원대로 하락하다가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당시에는 15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투자의 귀재 찰리 멍거가 남긴 책 가난한 찰리의 연감. 찰리 멍거 탄생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나라에 나왔거든요. 이 책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내일은 함께합니다. 1라디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